안녕하세요. 박수 쳐봐. 시작. 반가워요. 아무도 스스로 박수를 안 쳐요. 그렇죠? 시켜야 돼요. 네. 봐요. 오늘도 신바람 나는 즐거운 관계복교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 몇 시간 안 해서 요 정도면 재밌게 하죠. 그렇죠? 아침부터 하면 막 지겨울 시간인데. 자, 맨날 얘기하지만 7월 달에 기본 이론 들어가면 이제 10시부터 6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심 먹고 지금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졸려 죽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찍어 앉아가지고 막 눈을 까대고 앉아가지고 그냥 졸려가지고. 근데 어쨌든 오후부터 하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저번 주에 우리가 어디만큼 만나 확인해 볼까요? 저번 주에 뭘 배웠냐면 우리가 아주 우리 배우는 법의 기본이 되어주는 부분인 거죠. 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40문항을 배우는데 이 배우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뭘 배웠어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기억나시죠? 계획이라고 나오면 뭘 기억하자? 규제한다. 그렇죠?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죠?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다? 계획을 만드는 거라고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라 하죠? 우리가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정한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이고, 이 법률에 대한 부분의 문항수는 13문제가 나와서 30%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국토를 계획하는 것 중에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거를 주로 배우게 되죠. 항상 얘기하듯이 계획이라는 것은 어디 만드는지 봐야 되는데, 서울시라는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게 만드는 계획을 뭐라 불러요? 도시관리계획이라 불렀고, 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정비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정비사업에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을 위한 정비법을 따로 4문제로 배웠고요. 정비사업 3가지 뭐였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 한 번 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하고 재건축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뭐하죠? 국토계획법의 계획에 어긋나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 있다면 정비계획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랬을 때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한다면 건축에 허가를 받아야 건물 건축이 적법해진다는 부분에 대한 거, 요 3가지를 배운 게 1주차, 2주차에 대한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이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놨으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우리 감정평가와 관련된 거 3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3가지 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씩 내용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법. 시작. 부동산 가격공시법. 어떻게 본다면 우리 감정평가사의 시그니처죠. 이 법이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이제 가격공시에 대한 것도 배우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도 배우면서 가격공시와 감정평가, 이거를 평생 우리 업으로 삼기 위해서 이 더운 시간에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 댕기는 분들은 뭐다? 죽음을 각오하고 나온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나온 35도랍니다. 35도. 아까도 차에 내리는데 에어컨이 빵빵히 나오니까 시원하다. 문 여는 순간 완전히 무슨 뭐 사우나 문 여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35도는 양호하더라고요. 뭐 인도, 뭐 뉴델리, 뭐 51도래요. 세상 51도 뭐 호랑이 그냥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차 위에다가 장난 아니에요. 날씨가 이상한 것 같아. 어쨌건 우린 죽음을 각오하고 뭐라고요? 공부하러 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3문제 하고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3문제가 나오게 돼요. 원래 뭐 좀 이따 얘기합니다만 2개가 한 법이었어요. 한 법이었다가 분리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뭐 요 2 과목은 2차 가도 같이 보는 과목이죠. 1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뭐 2차 가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살짝 다루고 마는 거고, 2차는 주로 보상법이 주요 라인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 하다 보면은요, 국가가 소유한 재산이라는 것에 감정평가를 의뢰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국가가 소유한 부분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 처분할 거냐. 국가가 소유한 것을 뭐다?
어떻게 관리 처분할 거냐 이걸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감정평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새 법을 저는 감정평가 관련된 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가격공시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용하는 법률, 고유재산법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오늘 체계하고 용어 중심으로 내용 등을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처음이라 이 그림책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의 공부량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런 정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돼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직업 정신을 발휘하여 내가 만들어 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저도 이거 작년도에 처음 냈었는데 이거를 그림책이라는 거를 해보니까 나도 편하더라고요. 만들어 놓으니까 한꺼번에 말하기도 편하고 준비도 쉽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저기 좀 광고 좀 많이 하시고 그렇죠? 딴 거 들을 필요 없다. 뭐 일로 와라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봐봐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와요. 그렇죠? 어쨌건 하는 소리야. 보시고 어쨌건 그럼 내용에서 우리가 부동산 가격 공시와 관련된 거 내용 좀 확인해 볼게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66페이지 보시면 나오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이라고 나옵니다. 이 모든 법은 제가 매번 여러분 설명드리다시피 모든 법은 기본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기본적인 체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관계복교를 그냥 외우는 과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이 곤란해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했죠? 내가 이해하고 나서 암기하는 과목이지 그냥 암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뭐다 그냥 대충 계기다가 시험 봐가지고 50점 겨우 넘겨 붙은 분들도 있는데 관계복교 50점 나와도 붙는 분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렇죠. 회계가 60 이상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붙는 거지 만약에 회계가 60도 안 나온다면서 관계복교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특이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학교학생들은 회계학 평균이 45점밖에 안 나옵니다. 대부분 1차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관계복교가 보통 65점, 70점 이런 거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패턴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공부의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봐요. 이게 세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은 좀 역선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나중에 제가 또 기본 강의에 들어가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7월 달에 기본서 나오면 제가 적어놓긴 했어요. 다. 원래 우리 과거에는 이렇게 뭐 토지라든가 그렇죠. 뭐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비주거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 세금 같은 걸 부과한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재산세니 뭐 등등등. 그죠? 그런데 이 내용들이 정부의 18부가 있는데 그렇죠? 뭐 행정안전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국토교통부라든가 이게 각각의 정부 부처마다 그 기준 금액으로 쓰는 가격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법 나오기 전까지는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이제 89년도인데 89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지가공시법이라는 법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 부처마다 다 따로따로 가격을 쓰다 보니까 뭐 누구는 어떤 경우는 옛날 말로 하면 내무부 고시가 어떤 데 국세청 고시가 이런 식으로 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신뢰가 안 생겼던 거예요. 안 되겠다. 야, 세금 같은 거 부과하거나 뭐 등등 이런 거 할 때, 뭐 수용 보상 과정할 때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 좀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처음 만들어진 법이 이제 각종 수용 보상금 산정한다든가 또는 뭐가 되죠? 예를 들어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럴 때 기준 금액으로 쓰기 위해서 일관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지가 공시 그쵸? 관련된 부분에 대한 토지 등 평가 법률이 89년도 4월 6일 날 이 내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게 이게 지가공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89년도 지가공시법. 안 써도 돼. 그냥 듣기만 해요.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토지만 가지고 우리가 가격공시를 했어요. 제곱미터당 무슨 뭐 얼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용도 지역별로 용도 지대별로 등 대표가 될 수 있는 땅을 골라가지고 그에 대한 표준지 기초로 해서 개별지를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따 얘기하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만 이렇게 가격을 정하다가 재산세 같은 세금 세제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토지 건물에 뭐가 된다? 통합과세로 과세제도가 변경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만 기준가를 정하니까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2005년도인가요? 그렇죠? 2005년도 1월 14일 날 그때 어떤 법이 나왔냐면요. 05년도에
그렇죠? 맞아. 부동산, 그렇죠? 가격 공시 하고 감정평가 관련된 법률이라는 걸로 다시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가격 공시와 감정평가가 뭐하죠? 하나의 법이었었어요. 2005년도에 들어왔던 법은 뭐 때문이다? 토지 건물 통합과세 차원 때문에 주택에 대한 뭐죠?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을 이때 포함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토지만 가격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공시 시작한 게 2005년도부터예요. 그렇죠? 얼마 안 돼 생각보다 20년 전쯤 되겠죠. 올해가 24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2005년도면 몇 살이에요? 아, 어리겠다. 그때 아기 때였겠네. 내가 그때면은 10대인가? 아니죠? 30대에 봐봐요. 어차피 봐보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2000보다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가격 공시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다시 법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럼 그거 아세요?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있고요. 그쵸? 각각 중요한 자격증에 대한 회계사는 회계사법이 있잖아요. 근데 평가사는 평가사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네임밸류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뭐하죠? 이제 두 법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나온 게 지금 배우는 법인데 16년 9월 달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 그렇죠? 가격 공시 관한 법률로 별도로 분류를 하게 되고 감정평가법은 따로 다시 분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는 법이 완성이 된 게 16년 9월 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 전문의 법을 따로 만들어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단계를 거쳐가지고 현재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은 이 법은 감정평가는 별도로 분리가 됐으니까 가격 공시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가격 공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숙제였던 뭐가? 비주거용을 도입하게 됩니다. 대부분들 주택이 아닌 것에 건물에 대한 부분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기준이 애매했단 말이죠. 항상 숙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전공하시는 분들의 논문의 주제가 뭐냐면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뭐다?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의 논문이 계속 써지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입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가격 공시는 세 가지예요. 처음 들어온 게 뭐야? 퍼스트 들어온 게 토지와 관련된 게 처음에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주택이 뭐죠? 토지 건물 통합과세가 바뀌면서 두 번째 들어왔고 그 다음 세 번째 가서 비주거용에 대한 부분까지 가격 공시 들어왔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토지도 공시를 하여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주택도 공시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비주거용은 공시를 할 수 있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아직 비주거용은 감정평가 법인 등의 별로 업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껍데기만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뭐 준비 중이긴 한데 비주거용은 제가 봐도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비주거용은 우리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건축법상 용도만 보더라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빼고 나면은 30개 중에 28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렇죠? 그 비주거용에 대한 부분에 가격 공시가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기준을 잡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도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비주거용은 뭐가 된다? 할 수 있다에 불과하고, 나머지 토지하고 주택에 대한 부분은 뭐다? 공시를 하여야 하는 걸로. 그렇죠? 우리 그래가지고 보통 뭐 토지 같은 경우는 5월 말일 날, 그다음에 주택은 4월 말일 날, 4월 30일, 5월 31일. 그렇죠? 그때 이제 가격 공시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매번 4월 중순이나 5월 중순 되면 뉴스가 많이 나와요. 올해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얼마가 올라가가지고선 우리가 세금이 뭐 올라갈 것 같다. 뭐 종부세 내시는 분들이 늘 것 같다, 줄 것 같다. 그런 거 뉴스 부른 적 있죠? 뉴스를 안 본다고 했던가? 뉴스 봐야 되는데. 눈 떠봐봐. 지금 시작한 20분 됐다. 기지개 펴봐. 이렇게. 내가 저번 주에 얘기했다시피 밤에 자. 공부하지 말고. 그쵸? 밤에 공부하면 아침에, 오후에 수업을 들을 수가 없어. 너무 졸려서. 그쵸? 와봐. 그래서 지금 잘 들어놔야 돼. 내가 7월 달에 얘기 안 할 거야. 오늘 얘기하고 나서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때. 오늘 듣고 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잘 들어. 내가 그때 얘기했거든. 기본으로 가서 수업할 때 이거 개괄적인 얘기는 이문강의 들으세요. 그럴 거야.
얘기 안 할 거야. 정신 차려. 하시고요. 어쨌건. 그래서 이 사소한 기본적인 논리를 아시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뒷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당연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내용을 본다 한다면 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중심적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그렇죠? 전국에 대한민국의 필지 수가 한 3,800만 정도 됩니다. 필지 뭔지 알죠? 말해봐. 뭐 안 되면 말해봐. 필지 뭔지 안 되면. 봐봐요. 필지가 뭐냐면 나중에 지적 가서 얘기할 텐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보통 필지라고 해요. 토지를 등록하는 단위.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 필지가 대충 대한민국에 한 3,750만 정도 됩니다. 3,750만 페소 정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대충 3,800만 정도의 필지가 되어지는데 이 각각의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종 수용할 때 수용 보상가를 정한다든가 각종 세금을 부과한다거나 할 때 토지마다 다 이거를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해 준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갑부되겠죠. 그렇죠?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이제 우리 평가법인 등에 의뢰한다면 우린 갑부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거 다 평가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나라는 망하겠죠. 토지평가하다가. 그렇죠? 걷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 했냐면 다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의 대표가 되어주는 표준지. 그렇죠? 56만 필지. 원래 50만이었는데 56만 필지 정도의 모수를 구해가지고 대표가 되는, 그렇죠? 용도 지역, 용도 지대별로 대표가 될 수 있는 표준지를 골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둘 이상의 누구에게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가 만약에 무슨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서의 주거지대로 쓰이는 것이 있었다. 거기에 대한 표준지. 그렇죠? 무슨 관리지역의 계획관리에 대할 수 있는 표준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 용도지대별로 대표가 될 수 있는 표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가 그래서 정해지게 되면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해서 나중에 뭐하죠? 3,800만 중에서 실제 과세 처분과 관련돼 있는 토지는 대충 3,500만쯤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3,500만 정도 과세 처분상 되어지는 토지에 대해서 개별 토지마다의 이제 공시지가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봐요. 표준지는 법인 등에 의뢰하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법인 등에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표준지 기초해서 뭐하죠? 토지 가격에 비준표라는 거를 국장이 제조해서 시군구에게 공급해주면 시군구장이 그 개별지의 토지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어떤 표준지를 기준 삼아야 할까라는 거를 구한 다음에 표준지에다가 18가지 항목에 대한 지역, 지구, 오염도 등등 비탈, 경사도 등등 각종 기준을 곱한 비준표상 배율을 표준지에 뭐하죠? 곱해주게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오는 거죠? 개별지가 산출이 되어져요. 결론적으로 개별지가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 의뢰하는 게 아니라 간이산정 지가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준지를 골라가지고 그 개별지 특성에 맞는 표준지를 고르는 거야. 56만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표준지에 맞춰서 개별지에 비교해서 비준표상 배율을 곱해주면 이게 보정이 되어지면서 그 표준지를 기초로 한 개별 공시지가 산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이산정 지가표라고 하는 비준표라는 걸,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걸 뭐하죠? 시군구에 공급해주고 시군구는 이거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위한 개별 공시지가 산출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지만 이제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마다 알아서 간이산정 지가표에 의해서 산출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배울 텐데. 그리고 오해 말게 표준지가 나오면 어쨌든 담당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고요. 개별지가 나오면 어쨌든 담당은 시군구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표준지 56만 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도 지역, 용도 지대별로 대표가 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서 법인 등, 둘 이상 법인 등에 의뢰를 해가지고 표준지를 구해 놓으면, 그렇죠? 시군구마다
그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를 구하려고 할 때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서 거기 적당한 표준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가지고 배율을 잡아주는 거죠. 이게 뭐 대지였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임야였다. 그럼 배율이 뭐 0.5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배율을 구하는 거죠. 그 18항목을 다 구해서 곱해주면 비준표상 배율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표준지에다가 비준표상 배율을 곱해주면 뭐가 나온다? 개별, 공시지가 산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하는 개별지가예요. 물어봅시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장이 둘 이상 법인 등에 의뢰해서 공시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개별 공시지가는 비준표의 배율을 표준지 곱해줘가지고 간이산정지가표에 의해가지고 산출해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렇죠? 둘 이상 법인에 의뢰하는 건 뭐다? 표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예외적으로 변동이 심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법인 등에 의뢰하는 또 예외가 있기도 해요. 뭐라고요? 변동이 심하지 않다. 계속 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그러면 둘 이상 법인도 아니고 하나 법인 등에 의뢰할 수 있는 특례가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과거에 이게 하나 법인에게만 의뢰하는 걸로 바꾼다고 하다가 이제 평가사들이 데모하니까 좀 봐준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거 단수 평가로 바꾼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수입이 줄 거 아니겠냐고. 우리가 이 3,800만 필지 다 평가 의뢰받는 건 고사하고, 그렇죠? 56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둘 이상 법인 등에 의뢰하던 걸 무조건 하나 법인에 의뢰해야 한다고 나온다면 우리 수입은 줄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원칙은 둘 이상 법인 등이고, 그리고 하나 법인에 의뢰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 어떨 때? 변동이 안 심할 때. 변동이 심하지 않다. 뭐 개발사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논의라고 한다면 굳이 둘 이상 법인 등에 의뢰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공시지가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지가를 구하려고 한다면 국장이 제조 공급한 비준표상 배율을 곱해가지고 개별 공시지가는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법인 등에 의뢰하는 게 아니다. 표준지를 의뢰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뭐가 의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뭐 표준지 공시지가는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 부동산 알림이라 그래가지고 앱이 있거든요.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지가를 구할 때는요, 주변에 비교가 되어지는 가격 자료가 있어요. 가격 자료. 그렇죠? 이런 가격 자료는 비교해서 표준지를 구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주거지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주변에 비슷한 토지를 비교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표준지나 공시지가를 구하는 기준이 언제인 줄 아세요? 1월 1일이에요. 기본이. 언제? 1월 1일 기준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가격 자료들의 가격 시점도 1월 1일로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뭐 한다 그래? 그걸 시점 수정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분석할 수 없겠죠. 그래서 표준지를 구하기 위한 비교가 되어지는 가격 자료들의 기준 시점, 언제로? 1월 1일로 시점을 수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평등하게 비교될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건요. 개별 공시지가는 과세 처분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잘못됐다면 정정하고요. 정정은 개별에 있는 단어입니다. 표준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표준지 공시지가도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정 안 하나요? 이런 분이 있는데 표준지는 안 맞으면 안 선택하면 돼요. 나중에 개별지 구할 때 표준지 고르잖아요. 맞는 걸로. 그거 안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가 폐기돼요. 안 쓰기 때문에. 정정은 개별지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여러분 봐요. 그러면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전문가가 평가한 금액이죠? 아니라고 해봐. 나봐봐.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전문가가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지금. 잘 들어봐. 그만 타고. 봐봐. 표준지 골라서 비준표상 배율 곱해서 계산적으로 그냥 개별지가를 시군구마다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으로 구한 금액이 아니야. 뭐는 개별 공시지가는 그냥 간이산정지가표에 넣어서 구한 거란 말이야. 그냥. 그렇지? 그러면 믿을 수 있어 없어? 못 믿지.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그래서 검증하는 거라고. 개별지가는. 검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개별 공시지가 핵심이 검증이에요. 검증이란 단어가 표준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전문가인 법인 등, 감정평가 법인 등이 한 거니까. 그렇죠? 이 단어부터 구성 잘라줘야 돼요. 단어 구분 못하면 문장이 안 읽혀요. 일단 단어부터 아셔야 돼. 아, 표준에 나오는 단어, 아, 개별에 나오는 단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십니다. 고객님께 그럼 물어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검증한다. 말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에 검증을 하는 거예요. 왜? 전문가가 아닌 자가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검증하는 겁니다. 내 말 뜻 이해하죠? 고객님. 그리고 과세 처분과 관련된 겁니다. 뭐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봐요. 만약에 원래 1월 1일 날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했는데 원래 이따시만한 토지였어요. 1월 1일 기준으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뭐 4월 30일경 가가지고 토지가 어떻게 됐다? 이게 예를 들어서 분할이 돼버린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종전의 A 토지와 사업 후의 A 토지는 같은 토지인가요? 다르죠. 가격이, 가치가 바뀌었겠죠. 그러면 개별 공시가에 의해서 과세 처분을 해야 되는데 뭐가 되죠?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는 나중에 1월 1일 이후 상반기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이걸 다시 공시하게 됩니다. 이해갑니까? 분할합병 등 사유로 뭐가 되면 다시 공시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변동이 생기면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31일 날 다시 공시를 해요. 이게 분할합병 등 사유에 관한 재공시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말 것. 그래서 뭐다? 이거는 개별 공시지가일 때만 나오는 사유가 되어진다. 그래서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정, 검증, 분할합병 등 사유에 대한 재공시. 이해갑니까? 이건 뭐다? 개별 공시지가의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개별 공시지가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공시한다? X. 개별은 시군구, 뭐하죠? 공보라든가 거기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되는 것이지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내용들 구분합니다. 한 번 더. 표준이 나오면 국장, 개별이 나오면 시군구. 그죠? 이 단어만 구분해도 아주 훌륭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들 내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해할 게 뭐냐면요. 토지에 대한 부분에 가격을 공시한다고 할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봐요. 제곱미터당 단가를 공시해요. 제곱미터당 단가. 뭐라고요? 시작. 제곱미터당 단가를 공시합니다. 근데 이따 얘기합니다만 주택에 대한 부분은 봐요. 주택은 토지하고 이렇게 주택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아니라 그냥 주택의 가격이라고 나와요. 이건 단가가 아니에요. 왜? 토지와 주택을 더해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말 때 이해하죠? 그래가지고 주택에서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이 틀린 거라고 나올 때 제곱미터당 단가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제곱미터당 단가는 뭐다?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 주택이나 비주거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만 잘 구분해도 나중에 조문 읽으면 술술 읽혀요. 그렇죠? 근데 단어를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외울 수도 없고. 이거 말은 쉬워 보이지만요. 나중에 문제집은 나오잖아요. 말도 못하게 복잡합니다. 말도 못하게. 그렇죠? 단어 딱 구분해 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뉴스나 뭐 매스미디어 봐서 아시겠지만요. 그러면 토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매년 공시가 이루어지는 게 어디예요? 매년. 서울, 중구, 명동. 안 가봤구나. 네이처 리퍼블릭. 구 한빛은행, 상업은행 자리. 그 자리가 가장 비싼 자리입니다. 그러면 제곱미터당 그 땅, 제곱미터당 가장 비싼 최고가의 땅은 놀라지 마세요. 1억 7,500. 1제곱미터당.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근데 이게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인지 알아요? 2억 1,800이었어요. 많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뉴스 봤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에 너무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세금이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랑 도입했어요. 공시지가 현실화율. 기본적으로 옛날에 공시지가가 50에서 한 60%? 시가에 비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계속 올린다고 했어요. 시가에 부합하게. 왜? 부동산 탁 크게 생기니까. 세금 많이 부과하려고. 그거 명분이고 돈 더 거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80% 되는 토지도 있고 시가에 무슨 90%까지 올라간단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끝나고 지금 정부 들어오면서 부동산 거품이 확 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올리고자 했던 거 100%까지 가고자 했던 거를 전면 백지화하고 20년 기준으로 복귀해서 다시 그냥 70%? 그 정도 라인으로 맞춰가지고 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 법이 있어요, 이게. 26조에 2에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렇죠? 법 26조에 2에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의 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찾지 마세요. 그냥 듣기만 해. 지금은 그냥 흐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입문 과정이라. 그래서 그 내용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다운됐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이것도 비싼 거야. 3.3 제곱미터가 한 평이니까 곱해봐. 3.3. 한 평이 얼마야? 장난 아니지. 그것도 공시지가야. 시가는 8억이 넘어가요. 실제는. 한 평이면. 근데 이걸 따져보면 어떻게 돼요? 가장 최저가도 있겠죠. 최저가는 맨날 싸우는 데가 있어요. 경북, 울진, 전남, 조도면, 옥돌이. 그렇죠? 저기 울릉군, 저기 뭐 삼척, 도계, 뭐 등등. 그리고 요번에 하나 추가된 게 어디 찾아봤더니 장수군, 장계면, 오동리가 추가됐더라. 그렇죠. 꼴찌 다투는 게 제곱미터당 258원. 258원이야. 원래 작년에 330원이었거든. 그렇죠? 더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산 중턱에 임야인데 길도 없어. 저건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냥 서류만 놓고 한 거 아니겠어? 가봤겠냐? 솔직히 거기를? 안 가봤겠지? 어쨌건 이런 식으로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천차만별로서 우리가 공시하게 되고, 이런 표준지가 공시되어지면 수용보상가 정할 때 기준금액으로 쓰고 등등등. 그렇죠? 그리고 표준지 기초에서 신구마다 개별 공시지가를 쓰는데 기준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죠? 표준지가 아주 활용도가 높아요. 표준지는 손실보상과 관련된 부분에 기준금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주택이나 비주거용은 손실보상금의 기준은 안 쓰입니다. 그래서 토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가격공시법 나올 때는 세 문제가 나온다면 토지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예요. 토지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토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번에 지나간 35회 때 문제 보니까 토지 문제 한 1.5개, 그 다음에 주택 0.5개, 비주거용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주거용이 온전하게 한 문제가 나오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낼 게 없기는 우라질 게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토지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관련된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단어들을 일단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표준지, 개별, 앞으로 부를 때 표공, 개공이라 부를 거예요. 뭐라고요? 표공, 개공이라 부를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원래 수업하려면 한 4시간은 걸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기본 사이즈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가봅시다. 주택이에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2005년도에 토지 건물 통합과세로 과세도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도입된 게 바로 이 주택입니다. 그렇죠? 근데 토지처럼 주택은 뭐가 되죠? 당연히 공시를 하여야 하는 거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건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주택의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주택의 값만 공시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토지 값을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 공시가 이루어질 때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거는 제곱미터당 단가가 아니라 그냥 가격을 공시한다 이러고 나와요.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의하실 건 뭐냐면 주택의 가격 공시는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시작. 단독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그러면 단독주택은 아까 토지처럼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또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뭘 알 수 있을까요? 표준자 들어가면 국장, 개별자 들어가면 시군국. 똑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이 제조 공급한 주택가격 비준표라는 걸 제공해 주면 그것에 기초해서 표준지를 골라가지고 시군구마다 개별, 공시지가를 산술적으로 그냥 시스템에 넣어서 공시하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본다면. 계산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마찬가지 구조예요. 이게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게 뭐냐면
단독주택은 요즘에 대충 한 뭐 400만 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럴까요? 다 부시고 재건축 재개발하면 아파트를 줘, 공동주택을. 그래서 단독주택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 공동주택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 그때 처음에 가역공시 시작했던 2015년도 그때를 보면 한 1,300만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1,700만 좀 돼요. 한 400만 원가 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부시고 늘어나면서 이게. 그렇죠. 그래서 공동주택에 요즘에 포커스가 맞죠. 이건 별로 관심이 없죠. 아주 비싼 집만 관심이 많지, 요거. 공시할 때 보면.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그래서 단독주택이 되고, 표준주택은 그 중에서 뭐가 되냐면, 한 22만 원 정도? 22만 원. 한 400만 중에서. 그렇죠? 그 정도 구해가지고 이제 그 표준주택에 대한 금액을 구해서 개별주택 가격 공식 구하고자 할 때 표준지를 구한 다음에 비교해가지고 비준표상 배율을 구해서 곱해주면 산출되어지는 거 마찬가지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근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주택은 둘 이상 법인 등에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의뢰하냐면 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정부보다 출자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 출자기관으로서 부동산원이라는 게 있죠. 여기다가 하는. 옛날에 우리 한국감정원이라 불렀던 데입니다. 민간 법인 중에 하나였는데 무슨 백을 잘 탔는지 말이죠. 갑자기 공공기관이 돼가지고 감정원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으로 정부 출자 기업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나와요. 국유재산법에 나와. 그렇죠? 한국부동산원은 정부 출자 기업체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환골탈태가 돼서 주택과 관련된 건 어디? 부동산원에서. 이거 굉장히 잘 나와. 들어봐.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X. 이건 법인 등에. 주택은 뭐다? 부동산원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은근 잘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마찬가지 뭘까요? 개별 공시지가는 의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비준표의 배율 구해가지고 표준지에 곱해줘가지고 개별지가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엑셀 같은 시스템에 넣어가지고 산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자 들어가는 곳은 다 뭐다? 표준이니까 당연히 시스템 공시 시점 수정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개별자 들어가는 곳 본다라고 하는 개별은 뭐가 될까요? 이거는 과세 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개별 주택가 나오면 세금 나오는 거 연결되는 겁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럼 뭐가 되죠? 바로 정정, 검증, 분할합병 등 사유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정정, 검증, 분할합병 등 개별 주택이니까. 그렇죠? 단어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 내용 구분 못합니다. 그렇죠? 헷갈려요. 일단 부동산 가역공시법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토지인지 주택인지 비주거용인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택이면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그럼 단독이면 표준인지 개별인지, 이걸 구분 못하면 안개 속에서 만나게 될 거야. 너 누구냐?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메 마시테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내용들 정정, 검증, 분할합병 등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해봐요. 한 가지 재밌는 게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공동주택 여러분 특징. 그럼 공동주택 종류 좀 말해봐요.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저번 주에 배웠잖아. 다가공 단독주택.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이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가격공시법에는 공관이나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여기는 왜? 가역공시할 때는 공관이나 기숙사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달라요. 주택법에 주택정을 준용하는 거라서. 그럼 물어봐요.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에 다가 공이 있고 공동에 연세대 기숙사가 있지만 부동산 가역공시법의 주택의 정의는 주택법을 준용해서 공관이나 기숙사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지금은? 연세대. 그거 좀 얘기하는 거야. 그걸 공시하는 거지. 다 연결되는 거고 법마다 정의가 달라요.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는 그냥 종류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가역공시라는 목적을 가진 공동주택이에요. 다른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따가 용어 정해서 볼 거야. 됐죠? 근데 재밌는 건 공동주택은 여러분 아파트, 공동주택
대부분 공동주택이죠. 아니, 내가 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공동주택 살지? 그러면 공동주택 가면 보통 한 동에 이렇게 출입구 3개 있어가지고 군영 3개 있고 뭐 하죠? 대충 여기 한 100세대가량 살아요. 얼추. 그쵸? 100세대가량. 그러면 여기 하나 평가하면 주변 것들은 층수, 향 또는 뭐 1조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뿐이지. 그쵸? 이거에 대한 부분을 따로 단독주택처럼 표준을 구하고 개별을 구해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20층이 있어. 그럼 몇 층이 비싸겠니? 10층에서 20층 사이. 거의 골든층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 내 친구 하나가 별로 부자 친구가 아닌데 한강변 옆에 아파트를 샀대. 오, 웬일이야. 뭐 로또가 맞았나 싶었다? 집들이한테 가봤어. 한강이 안 보여. 다 강변물에 딱 걸려있어. 층수가. 그래가지고 7, 8층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7층 강변북로밖에 안 보이는 집하고 한 4개 층 높아서 하나 불꽃 축제가 보이는 곳이 있어요. 집값이 1억 차이가 나요. 장난이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동호수, 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표준 개별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중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수조사예요. 다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공동주택 관련된 지문을 볼 때, 다 조사하는구나. 이해갑니까? 그럼 다 조사해. 1,700만 가까운, 전 국민의 60%가 넘는, 70% 가까운 이런 자들이 공동주택에 거주한단 말이지. 근데 이거는 뭐다? 평가 방식이 굳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것 때문에 조문이 달라져, 이게 사실은.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공동주택은 다 조사한다. 표준과 개별이 없다. 이해가십니까? 그 정도. 뭐 좀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 표준주택을 골라서 국장이 정해주면 개별주택 가격을 구한다? X.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나왔던 질문이야, 그것도.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럼 누가 할까요, 당연히? 부동산 원이 합니다. 당연히. 근데 봐봐요. 주택은 부동산 원이 하는데, 시작. 주택은 부동산 원이 하는데, 사실은 원래 누가 했었냐면 이거를요, 국세청에서 원래 일을 봤었어요, 이게. 원래. 우리 가역공시 주택 들어오기 전에. 그럼 여러분 같으면 내 없는데 갑자기 법 바뀌었다고 확 뺏어가면 기분 좋아? 왕짜증이야. 왕짜증이지. 나의 존재 이유인데. 저거 내가 한다고 좀 뻐기고 있는데 가져가봐. 기분 나쁘지. 그쵸? 그래가지고 부칙을 뒀어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라든가 165 이상의 연립 같은 것 등이라고 한다면 뭐 하죠?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뒀습니다. 그죠? 왜? 갑자기 변화되면 혼란이 생기니까. 아파트라든가 165 이상의 연립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국세청장이 국장과 협의해 고시할 수도 있다. 이런 단서를 둔 거예요. 그쵸? 어쨌든 그래서 뭐가 돼? 지금도 국세청장이 할까? 아니에요. 초반에 몇 년만 그랬어요. 15년도 들어왔을 때 한 2, 3년 그랬고 지금은 다 부동산원이 합니다. 그래서 매번 4월 말쯤 되면요. 이게 어떻게 뭐다? 공시가 어떻게 돼서 값이 올라가서 세금이 올라갑니다. 종부세 올라갑니다. 이런 말 많이 하는 거죠. 엊그제 봤더니 또 종합부동산세 또 없앤다고 하더라. 뉴스 봤어? 내가 얘기해 주잖아 지금. 없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다. 이건 누가 봐도 그래 보여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저번 정부는 이중과세 아니다라고 우겼잖아. 근데 지금 정부는 또 다른 정부다 보니까 또 그래가지고 또 합친다고 또 얘기하는 거야. 내가 봤을 땐 그게 맞아. 종부세는 다시 부과하는 건 사실은 돈 더 많은, 부동산 더 많이 가진 자들을 더 부과하는 거잖아. 재산세율을 조절하면 되는 거야. 굳이 뭐 하려고 해, 그거를.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경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취득세 중과 좀 풀어주면 좋겠어.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 구분해서 취득세 분류하지 말고 좀 풀어줬으면. 그렇죠? 1%만 돼도 괜찮은데 이게 4%대가 돼버리면요. 4.4, 4.5를 내야 돼. 붙어있는 세금이 다 붙기 때문에. 엄청나요, 세금이. 그렇죠? 말도 못해. 살 수가 없어. 거래가 안 되니 뭐야? 취득도 안 돼, 양도도 안 돼, 세금도 안 들어와, 정부는 돈 없어. 이런 거 아니겠냐고요, 지금.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공동주택 그래서 전수조사한다,
부동산원이 하지만 국세청장이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재밌는 거,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공시도 하고, 그죠? 그리고 시점 수정도 하고, 그리고 개별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정도 하고. 왜? 이거 가지고 직접 세금도 부과하거든. 이게 표준이면서 개별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니 뭐가 돼? 분할합병 오는 사유도 있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거야. 공동주택은 검증이 없어. 뭐라고요? 공동주택은 뭐가 없다? 검증이 없어. 그 이유는 뭐야?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전문가가 하는 거잖아. 검증 왜 한다고? 전문가가 산출한 금액이 아닐 때 하는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검증의 의미를 뭐라고 이해하자? 전문가가 아니다. 전문가가 아닐 때 하는 건데 전문가가 했다면 검증 필요 없는 거지. 그치? 하지만 뭐가 된다? 개별주택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 아니니 검증해야 되고, 또 개별 뭐다? 공시지가도 전문가 아니니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공시의 부분은 뭐다? 검증이 없다 라는 점, 그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히 볼 수 있다. 됐습니까? 라인 잡아주고요. 그럼 봐요. 이제 주택을 봤는데 봐요. 비주거용을 이제 도입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비주거용은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공시할 수 있다일 뿐이다. 주택이 아닌 거. 그러면 비주거용 가격공시는 따로 뭐를 정한 것이 아니고, 봐봐. 아니고 어떻게 했다? 주택을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한 거야, 그냥. 그래서 붙여놓고 그냥 말만 비주거용이라고 쓴 거야. 그죠? 그래서 초반에 비주거용은 그냥 정말로 주택에다가 말만 비주거용으로 바꾼 문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몇 번 개정되어지면서 이제 비주거용에 맞게 조금씩 종이 바뀌었는데, 일단 차이점은 위에는 뭐예요? 단독주택이었죠. 여기는 뭐야? 그냥 비주거용 일반이라고 해요. 공동주택이었죠.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이에요. 알죠? 집합부동산 중에 주택의 유형이 공동주택이라는 거.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시작.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위에 단독과 공동을 그 주거용 외의 것을 쓰기 때문에 단어를 바꾼 것 뿐입니다. 이해가셨습니까? 집합건물은 뭐예요? 구분소유 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비주거용 일반은 뭐가 나올까요? 표준부동산, 개별부동산. 마찬가지, 요거는 국장, 요거는 시군구. 됐죠? 그리고 비주거용 집합은 뭐다? 아하, 여기 국장. 위에도 뭐예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뭐다? 아하, 국장, 요거 시군구, 요거 국장.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주택 가격 담당은 누구? 국장이. 그 다음에 비주거용 뭐다? 집합도 뭐 담당은 국장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라인 잡아주고요. 또 마찬가지 뭐가 되죠? 아, 비준표 제조해서 주면 마찬가지 간이산정 집값에 의해 가지고 개별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비주거용은 공시를 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됐지? 그래서 지금 거의 업무 안 해, 법인들이. 이해하셨어요? 또 하나, 요거. 여기서의 의뢰는 어떠 하죠? 법인 등일 수도 있고 부동산 원일 수도 있어요. 법인 등일 수도 있고 부동산 원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정리해봐요. 토지면 누구한테 의뢰? 둘 이상 법인 등. 주택은 부동산 원. 비주거용은 법인 등이거나 부동산 원. 이해가셨죠? 하지만 여기서 세금 부과와 직접 관련이 되어 있는 개별 부동산과 비주거용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공시할 수도 있다라고 한 단서를 둡니다. 그 이유는 아까 공동주택과 같은 이유입니다. 갑자기 뭐다? 업무하던 기관에서 뺏어가게 되면 뭐가 되죠? 불만이 생기고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개별 부동산과 집합부동산은 할 수도 있게 단서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에 공동주택에서 국세청장의 여지를 준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는 행정안전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가격 공시를 의뢰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그 얘기들, 내용들 보시면 좋겠죠. 협의에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어지겠죠. 그 라인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위에 있는 거와 다 똑같습니다.
어디? 주택하고. 그쵸? 그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비주거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요, 차이점만 하시고 나머지는 뭐예요? 다 주택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대로 준용하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나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그 몇 조문 안 되는 거 가지고 앉아가지고 우선 이거를 조문을 분석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쵸? 조문이 엉망이라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협회에다도 얘기해가지고 조문 안 맞다, 고쳐야 된다. 한 3번은 얘기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다 개정된 거야, 거기에. 나 때문에 개정된 거야? 또 안 믿는 거야? 진짜요? 감정평가 뽑힌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조문 안 맞는다고. 개정됐잖아, 다 내가 얘기해가지고. 고토교통 올라가가지고서. 참나. 아이씨.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용들 보면 돼요. 뭐 내가 하는 일이 맨날 조문 보는 거니까 보다 보면 앞뒤가 안 맞으면 얘기해 주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 보면서 토지, 주택, 비주거용.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본다고 지문이 분석되진 않아요. 그렇죠? 잘 보시고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고 그러면서 토지, 주택, 비주거용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듣고 나면 또요 뉴스 보면 또 들려요. 아 저랬었지 이러면서 용어만 또 볼게요. 한 페이지. 그러면 주택에 대한 부분에 용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주택이란이라고 나와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봐봐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요. 주의할 건 뭐라 했죠? 우리가 부속 토지를 말한다. 항상 얘기하듯이 부속 토지를 빼버리면 안정적으로 주택을 존치할 수가 없어요. 정의 나올 때 부속 토지를 제외한다는 식으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구조로 분리한다면 어떻게 돼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리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단독주택은 뭐라고 나오죠?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주택법상 주택을 정의를 준용하는 거라서 여기는 단독, 다중, 다가구 3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쓸 필요는 없어요. 안 나오니까. 어쨌건 공동이 아닌 걸 단독이라고 하고요. 공간은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는 공간은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공동주택을 가장 많이 물어보죠. 연세대. 연세대 공동주택. 시작. 연세대 공동주택. 그렇죠. 건축법으로 가면 연세대 기숙사 공동주택. 지금은 연세대. 지금은 왜? 가격평가라고 하는 공시라고 하는 부분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기숙사는 늘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번 주에 했죠. 주택으로 쓰이는 게 5계층 이상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게 뭐다? 바닥면적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4층이야. 660의 이하이고 4층이야. 그쵸? 라고 한다면 연립과 다세대. 차이점은 초과하면 연립, 이하면 다세대. 이해가셨죠? 그런 얘기들.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 밑에 비주거용인데요. 이 비주거용의 정의가 나온 적이 아직 없긴 해요. 근데 한 번은 물어볼 수도 있는데 비주거용 부동산 정의는 뭐냐면 주택을 제외한이에요. 시작.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으로 구분할 때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과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이에요. 그러면 비주거용 집부는 뭐가 되어지죠? 구분 소유되는. 시작. 구분 소유되는. 시작. 구분 소유되는 비주거용. 사실은 그래요. 비주거용이 이 가역공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요. 1층의 대로변에 있는 100제곱미터의 상가와 지하 1층에 있는 100제곱미터 상가에 세금이 같아. 이게 말이 돼요, 이게? 1층에 있는 상가하고 지하 1층 상가면 엄청난 차이 아니겠습니까? 심하게 말하면 뭐 10배, 20배 이상 차이 날 텐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역공시를 해야 되겠다고 도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할 수 있다에 불과해요.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뭐 해야지 말 거? 일반은 뭐다? 비주거용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비주거용 일반은 집합이 아니니까 표준 부동산과 개별 부동산 구분이 되어지겠죠. 왼쪽 페이지 보시면. 왼쪽 페이지 펴봐. 그 보면서 봐야지 안 헷갈려. 펼쳐놔야지. 접지 말고. 그렇죠? 펼쳐놓고 보는 게 이 책은 가장 좋아. 그렇죠? 충분히 공간 나오니까 펼쳐놓고 보면서 봐야 돼. 뭐가 뭔지를. 그렇죠? 단어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적정가. 봐요. 적정가 단어는 되게 쉬워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워딩이 있죠. 적정가란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포인트는 통상적인 시장. 암시장 말고 통상적인 시장.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래. 이루어질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거. 이 세 워딩이 있어야 돼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을 때 뭐죠? 가장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가격. 이거 뭐가 된다? 적정가란 말을 쓰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 가격공시법에서는 개별자 들어간 거 말고는 다 적정가예요. 법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뭐라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표준지 공시지가, 표공. 그죠? 그 다음에 표주, 표준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공주. 그 다음에 표준부동산, 표부. 집합부동산, 집부. 이게 다 뭐라고 나오냐? 적정가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쓸 것도 없어. 개별자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 이 법에서 적정가라고 나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 얘기들. 개별자 들어가는 거야면 단순히 비준표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 뿐이니까. 그쵸? 그건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그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될 경우, 이루어질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뭐라 한다? 적정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범위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 표준지 공시지가부터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공시할 것인가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절차를 외워야 돼요. 매번 얘기할 때가 표조의, 표준지 선정 조사평가 의뢰하면 조사평가하고 의견 청취하자. 표조의 하고 심공의 한다고 외워요. 표조의, 심공의.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절차를 외워놔야지 지문이 읽혀요. 안 외워놓으면 안 읽어져요. 그렇죠? 표조의 해서 보고서 내고 나면 심공의에서 정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늘은 뭐 입문과정이니까. 정리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부분은요. 어쨌든 세 문제가 나오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해가지고 공적 업무할 때 기준금액으로 쓰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토지 관련된 거랑 뭐가 되죠? 표준지 가지고 샘플링 된 걸 가지고 각종 수용보상가의 기준금액을 쓴다든가. 그렇죠. 개별지가 구해지고 나면 세금 부과한다든가.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들 뭐 표준지 공시사항의 활용사항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와가지고 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좀 틀리는 거죠. 세금은 뭐다? 개별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문항 유형인 거고 토지인지 주택인지 비주거용인지 제발 좀 잘 좀 구분하면서 지문을 봐줘야 됩니다. 주택이면 뭘 봐라? 단독인지 공동인지. 단독이면 표준인지 개별인지 이해갑니까? 딱딱딱딱 기계적으로 단어 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본 다음에 내용을 봐줘야 됩니다. 그러면 좀 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법은요. 첫 테이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1교시 하고요. 쉬었다가 2교시에 감정평가법으로 가보겠습니다.